별은 일단 폭발하면 원래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별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한 좀비 별은 매우 희귀합니다. 과학자들은 LP40365라고 불리는 정말 큰 좀비 별을 발견했어요. 부분적으로 연소된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은 수소를 모두 태운 별인데 그 수소는 이전에 그 별의 핵 연료였어요. 이 경우 최종 폭발은 보통보다 약했을 거고 전체 별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별은 폭발하고 싶어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부 물질이 여전히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좀비별 중 하나는 백색 외성이거나 폭발로 인한 잔해일 뿐이에요. 그 별은 다른 별을 너무 많이 삼켰고 놀랍게도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만약 달에 가서 방금 생긴 듯한 발자국을 본다고 해서 그곳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이나 유사한 흔적은 100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고 그 발자국을 천천히 지울 수 있는 미풍도 없어요.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은 2개의 금속 조각을 손으로 함께 용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같이 누르기만 하면 돼요. 지구 대기 중의 산소는 금속 표면에 얇은 층을 만들어요. 그건 장벽과 같죠. 그래서 이런 속임수가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주에서는 완벽하게 논리적이에요. 만약 우주에 간다면 우주선을 타고 있지 않을 때 우주복을 벗지 마세요. 폐 안의 공기와 신체 나머지 부분의 산소가 팽창할 거예요. 보통 크기의 2배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좋은 소식은 피부는 형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탄력이 있어서 폭발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우주 공간에서 매우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울기 시작한다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눈물은 안구 주위에 모여요. 눈이 너무 건조해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혀 표면을 포함한 몸에 노출된 모든 액체는 증발할 거예요. 불타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주에서 불은 태울 수가 없어요. 불은 산소를 타고 번지는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이죠. 로켓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환기 시스템만 끄면 돼요. 중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강렬한 연기 불꽃과 물질이 녹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일반 소화기는 거품을 무작위로 방출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음파를 이용해 불을 끄는 소화기를 개발 중이에요. 소리의 강도가 클수록 더 큰 불을 끌 수 있지만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우주 비행사들이 귀가 먹을 수도 있어요. 블랙홀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중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굶주린 괴물이 아니에요. 일단 어떤 물체가 귀한 불능 지점, 사상의 지평선이라고도 하는 곳에 다가가면 사라지게 돼요.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하지만 양자물리학은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데이터를 파괴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진정한 역설이죠.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사상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잠시 동안만 물건을 가둘 뿐이에요. 그 후 갇혀있던 에너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지만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무언가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모양이 변하고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게 돼요. 이것은 중력이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쥐어짜기 때문에 발생해요. 파스타의 역설처럼요. 원자 하나 크기의 블랙홀은 매우 큰 산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은하 중심에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블랙홀이 있어요. 질량은 10억 개의 태양과 맞먹어요. 운 좋게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지구 상공에는 소프트볼보다 더 큰 소위 우주 쓰레기 23,000개 이상이 최대 시속 28,000km의 속도로 떠다니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50만 개의 잔해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구슬 크기예요. 우주 쓰레기는 유성체라고 불리는 자연 입자와 지구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 입자로 이루어진 잔해예요. 유성체는 태양을 공전하는 데 반해서 대부분의 인공 잔해는 지구를 공전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에서 로켓에 이르는 거의 9,000개의 우주선이 발사됐어요.
아주 작은 조각도 그렇게 빠른 속도라면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은하, 행성, 해성, 소행성, 별, 우주 천체는 우리가 우주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전체 우주의 5% 미만을 차지해요.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암흑물질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우주의 모든 질량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암흑물질은 매우 많아요. 심지어 우주의 25%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나머지 70%를 이룹니다.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전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암흑물질은 팽창을 느리게 해요. 암흑물질은 우리가 아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또한 암흑물질 간의 상호작용도 없어요. 상호작용이 있다면 우리는 암흑물질 은하, 암흑물질 행성 또는 다른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본 가장 큰 구멍을 발견했어요. 10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거시 공동이에요. 우연히 발견됐어요. 연구팀 멤버 중 한 명이 심심해서 추운 지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지도, 즉 CMB에 있는 변칙이에요. 사방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희미한 빛이 우주를 채우고 있었죠. 그것은 빅뱅 이후 발생한 장광으로 거의 140억 년 동안 우주를 통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CMB 대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운 거대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연구팀은 무선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체 지역에 아무런 무선 신호가 없었어요. 그것은 은하나 성단이 없고 너무 추워서 암흑물질이나 일반 물질이 없다는 의미예요. 거시공동은 비어있고 연구원들은 그것이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빛은 여전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주에서 유일한 공백은 아니지만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예요. 항성 주변 지역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기에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을 때 생명체 거주가 가능해요. 지구가 명왕성이 있는 곳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다와 대기의 많은 부분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만약 지구가 수성의 자리에 있었다면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물이 모두 증발할 거예요. 이러한 거주 가능한 지역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행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행성 표면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유로파는 골디락스 존 밖에 있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목성과 그 위성들이 유로파에 에너지를 보내요. 유로파는 목성 주위를 돌면서 모양이 변해요. 지구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지구의 물은 달의 조성력에 대한 반응으로 그 모양이 변하죠. 고체 물체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물체에 압력이 가해져요. 그런 방식으로 물체에 에너지가 전달돼요. 마치 라켓볼을 하는 것과 같아요. 워밍업 하는 것처럼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을 몇 번 칩니다. 공을 칠 때마다 공 모양이 약간 변해요. 유로파의 표면은 얼어있지만 얼음에 균열이 있어요. 얼음이 갈라진 곳에서는 능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얼음 덩어리가 움직이고 다시 얼어요. 겨울에 북극해 위를 날아가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빙판이 계속해서 깨지고 다시 얼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유로파는 완전히 얼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얼음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위성은 유로파뿐이 아니에요.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오 또한 이런 조성력 때문에 따뜻해요. 이오는 또한 항상 화산이 분출해요. 그래서 천체를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태양뿐이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약 30억 년에서 220억 년 후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건 밀집 상태에서 형성됐다는 뜻이죠. 시작이 있다면 아마 끝도 있을 거예요. 그때쯤 우리는 없을 거예요.
인기 있는 이론 중 하나는 팽창이 둔화되고 중력이 우주를 수축시킬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혼란으로 이어질 거예요. 은하, 별, 행성 전체가 모두 움직이고 충돌하고 결국엔 서로를 파괴할 거예요. 역전된 빅뱅, 엄청난 혼란이죠.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붕괴돼요. 하지만 우울해하지 말고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여러분과 이 귀여운 코알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둘 다 편하게 쉬면서 끊임없이 간식을 먹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지문도 비슷해요. 원숭이와 비슷하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코알라요? 코알라는 인간과 반대편에서 진화했지만 우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지문을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물건을 쥐고 잡고 조작하고 주변의 질감과 모양을 더 세밀하게 인식하기 위해 지문이 필요하죠. 따라서 엑스박스 게임패드를 잡고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지문이 필요해요. 입맛이 까다로운 코알라를 위해 게임패드는 유칼립투스 잎과 같아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요. 우리는 뱃속에서 자랄 때부터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문은 능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각 능선에는 피부 아래 땀샘과 연결된 모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잔, 테이블 및 기타 모든 종류의 표면을 만질 때 지문이 남는 거예요. 모두 땀 때문이에요. 모든 지문은 나선, 아치, 고리처럼 보이는 패턴을 형성해요. 이런 패턴은 사람의 DNA보다 훨씬 더 독특합니다. 지문이 다른 사람의 지문과 똑같을 확률은 640억 분의 1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헤어진 지문 쌍둥이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 독특한 패턴은 평생 동안 함께합니다. 지문이 어떻게든 손상되거나 지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피부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다시 자라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가락 끝의 피부는 탄력을 잃고 능선은 두꺼워집니다. 그 후에도 지문은 변하지 않지만 지문을 스캔하거나 지문을 채취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특정 작업을 하는 것이 지문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특히 벽돌공이거나 손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경우 아름다운 자연 패턴의 디테일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정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들도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활동을 중단하면 손끝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문은 고유하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신원 증명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지문의 이러한 특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들은 지문을 지늘게 찍어 비즈니스 거래를 기록했어요. 19세기부터 지문이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02년 영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지문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1년 후 이 아이디어는 뉴욕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다양한 유형의 지문 스캐너가 다양한 장치와 함께 제공되어 올바른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USB 드라이브, 스마트 잠금 장치 등의 잠금을 원터치로 해제할 수 있죠. 이 기술 자체는 매우 정확하지만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젖었거나 기름기가 많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다쳐서 스캔이 잘못되면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죠. 스캐너의 품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의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고품질 사진을 찍으려면 정말 좋은 센서와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문 인식 기술이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휴대폰 시스템에 한 손가락을 저장하면 다른 손가락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때때로 시스템이 등록된 손가락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기록에 없는 손가락을 식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캐너를 속이고 가짜 지문을 입력하는 것은 다소 까다롭지만 가능해요. 아이폰 터치 아이디가 출시된 직후 연구원들은 유리 표면에 지문을 찍고 스캐너를 속이기 위해 금형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발전은 멈추지 않았죠. 이제 스마트폰에는 초음파 지문 스캐너가 탑재되어 더 안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어떤 이유로 지문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몰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델링 점토 또는 젤리곰을 만드는 젤라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젤라틴은 손가락과 비슷한 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스티커 테이프에 손가락 끝을 대고 얻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스캐너를 속이는 겁니다. 또는 유리 표면에 지문을 찍은 다음 3D 프린터로 가져가 보정하고 인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악당들이 누군가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가젯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더 정교한 방법도 있어요. 지문을 어딘가에 남겼다면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스캔한 지문을 찾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이미지를 3D 모델로 변환하여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시도했지만 프린터에 사용되는 폴리머가 너무 단단해서 스캐너가 이를 사람의 손가락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다른 해결책을 찾았고 적절한 재료로 의수를 만들기 위해 캐스트를 인수했어요.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악당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사진 한 장만으로도 누군가의 지문 패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의 테스트 결과 사진에서 손가락으로 평화 사인을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문에 초점이 맞고 조명이 좋으면 사진 촬영자가 3m 떨어져 있어도 패턴을 읽고 복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지문에 액세스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지문을 악용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새 기기를 구입할 수 있지만 지문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악당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의 신원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잠금을 해제하고 온라인 뱅킹을 하고 디지털 지갑, 이메일, 의료 신원 및 기타 민감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사용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근무하는 건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퍼즐을 맞추기가 정말 까다롭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지문을 악용하려면 사진이나 지문 모형 이상의 것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지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맞춤 제작 보석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640억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펜던트가 확실하죠. 지문 인식의 안전성에 의구심이 든다면 지문 인식의 대안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모든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의 유전 물질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며 수백 명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신원을 훔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혀에는 작은 돌기와 융기로 이루어진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혀는 입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입술 역시 융기와 함몰로 이루어진 독특한 무늬가 있습니다. 키스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면 정말 로맨틱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범죄자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범죄 현장에서 키스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발가락 지문도 있습니다. 이 역시 태아 때 고유한 패턴을 형성해요. 도둑이 바닥에 남긴 자국으로 신원을 확인한 사례도 있어요. 도둑이 스코틀랜드의 한 빵집에 침입했습니다. 밀가루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배심원단은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용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가장 독특한 신체 부위 중 하나예요. 귀 가장자리에 굴곡과 융기가 느껴지시나요? 세상에 똑같은 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귀 스캔으로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두고 보죠. 우리 귀는 특정 주파수에 속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20Hz보다 낮은 소리는 저음파, 20Hz보다 높은 소리는 초음파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런 소리의 대부분은 성가신 소리이며 어차피 항상 듣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식물이 내는 소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물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식물은 우리의 대화만큼이나 큰 고주파 소리를 냅니다. 만약 식물이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면요? 안타깝게도 이 소리는 너무 높아서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곤충, 다른 포유류, 심지어 다른 식물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같은 식물은 탈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이 소리는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높지만 딱, 똑, 펑, 뽁뽁이에서 나는 소음과 비슷합니다.
야, 인간들아, 물 마시고 싶어, 제발. 진화식물학자 릴라흐 하다니는 조용한 들판에서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으며 그 소리는 정보를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는 음향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탈수되거나 줄기가 잘린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이 건강한 식물보다 더 많은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행복한 식물, 목마른 식물, 잘린 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감지할 수 있죠. 물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눈에 띄게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왜 식물은 소리를 낼까요? 식물이 인간이나 다른 유기체와 소통하기 위해 소리를 내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 이러한 소리를 듣고 반응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식물이 대화를 엿듣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건 현재로서는 선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소리가 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풍력 터빈, 시끄러운 경기장, 제트 엔진은 모두 사람의 귀가 감지하기에는 너무 낮은 음파를 발생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저주파 소리를 90초만 듣는다고 해도 소음이 멈춘 후에도 몇 초 동안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저주파 소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소리가 실제로 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콘서트가 끝난 후 몇 시간 동안 귀가 울린 적이 있나요? 장시간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Hz 이상 250Hz 미만의 저주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저주파에 노출되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청력이 정상인 21명의 지원자에게 방음 부스에서 90초 동안 30Hz의 소리를 듣도록 했습니다. 이 낮은 진동 소음은 고속도로에서 차창을 열고 빠르게 달릴 때 들리는 소음과 비슷해요. 소음이 끝난 후 연구원들은 프로브를 사용하여 귀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귀가 저주파 소리에 노출된 후 일시적으로 더 손상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귀가 다쳤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지구상의 모든 경찰 사이렌을 켜고 그 소음의 만을 곱하면 그것이 태양 소리의 강도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록 콘서트에서나 들을 수 있는 약 100데시벨의 둔탁한 굉음을 냅니다. 바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소리를 질러야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항상 지속적인 소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연구원들은 우리가 그런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면 언어 발달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큰 소리는 낮에만 들리기 때문에 밤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물론 우주에는 소리가 통과할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동작 감지 조명과 알람은 어떨까요? 초음파에 대한 지식을 얻을 준비를 하세요. 보안 시스템의 대부분은 사람의 귀가 듣기에는 너무 높은 음파, 30kHz에서 50kHz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박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초음파는 고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적합해요. 괴물이든 침입자든 이 보안 시스템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초음파 보안 시스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환경에서 초음파 소리를 청취하고 다른 하나는 초음파를 보내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시스템이 주변에서 울리는 초음파 소리의 변화를 감지하면 장치가 작동하여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되죠. 블랙홀 소리가 들릴까요? 나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섞여 있다고 말해요. 지구에서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페르세우스 은하단에서 나온 블랙홀 리믹스라는 오디오 클립이 공개됐어요. 우주에는 가스처럼 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이 있는 한 소리가 존재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리를 녹음했을까요? 이 영상은 블랙홀의 실제 음원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2003년에 감지된 음파를 리믹스한 것이에요.
당시 나사의 찬드라 X선 천문대의 연구원들은 블랙홀이 방출하는 압력파가 성단의 뜨거운 가스의 파문을 일으켜 음표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의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찬드라의 천문학자들은 주파수를 57옥타브와 58옥타브로 리믹스하여 높여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으스스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탄생했죠. 이 소리는 블랙홀이 존재할 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소리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화산은 폭발할 때 매우 시끄럽지만 비밀스러운 소리도 있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낮은 음역대인 초저음이에요. 개 호루라기를 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지만 화산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초저음파 불가청음은 수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으며 들리지 않을 때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과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화산에서 나오는 초저주파를 감지하는 관측소까지 설치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어떤 종류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화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요. 놀라운 사실은 화산은 폭발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초음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마치 항상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과 같죠. 과학자들은 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이용해 화산의 용암 수위를 파악합니다. 화산이 이렇게 음악적인 생명체라는 사실 아셨나요? 다음은 박쥐의 반향 위치입니다. 박쥐는 앞을 볼 수 없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박쥐는 실제로 볼 수 있지만 항상 눈에 의존하여 세상을 탐색하지는 않아요. 대신 박쥐는 소리, 더 구체적으로는 초음파를 사용하죠. 박쥐는 입이나 콧구멍에서 이러한 음파를 방출해요. 이 파동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에 반사되어 메아리로 박쥐에게 돌아옵니다. 이를 통해 박쥐는 장애물을 보고 맛있는 간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매우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연기 감지기 수준의 데시벨보다 더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박쥐 소리가 들리면 박쥐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 돌아다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